네, 4월 11일 시사정담 3.3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선이 이제 한 달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초에 1월부터 월요일까지 각종 여론조사가 쏟아졌는데 거기서 보면 과연 이 안철수 후보가 이 오자 구도에서도 문재인 후보를 앞서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등한 경우도 있고 다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을 하고 있는데 과연 안철수가 골든 크로스에 들어갔느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구도에서 문재인 후보에게도 역전하는 여론조사 좀 나왔죠. 예, 지금 KBS 연합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발표됐던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문재인 후보에게 약 4% 포인트가 앞서는 그런 결과도 나왔고요. 다자구도에서 한겨레에서 이제 리서치 플러스 의뢰 조사하는 데서는 이제 동률 37.7 소점까지 똑같았습니다. 동률 나왔었고, 그다음에 조선 일보가 이제 육자구도로 이렇게 김종인 전 후보까지 넣어서 이제 조사하는 데는 안철수 후보가 34%, 문재인 후보가 32% 이렇게 이제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뭐 양자나 다른 이제 3자, 4자에서는 안 후보가 앞선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앞선 여론조사도 제법 있습니다, 그죠? 예. 조사 기간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 이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에서는 뭐 꾸준히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KSOI 조사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오고 또 좋은 CNC인가요? 네. 거기도 그렇고 또 리서치뷰 그런 데도 그렇고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리얼미터 이택수 소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일부 언론이나 조사 기관이 좀 안 후보 띄우기에 노골적으로 좀 나서는 것 같다. 그런 또 문제를 제기를 하기도 했어요. 특히 이제 어떤 언론사 경우에는 먼저 가장 싫어하는 후보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비호감도를 묻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누구를 지지할 거냐 이런 식으로 조사를 이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건 노골적으로 좀 문 후보를 좀 지지율을 낮추는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걸 다시 이제 방송 종편에 나르고 또 종편께 다시 역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왜냐하면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에서 언론사들이 여론조사할 때 설문 문항도 검토를 하는데 예. 거기서 보면 가상대결 지지율 같은 경우는 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맨 처음에 묻도록 이 권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비호감도를 물어보고 이 지지율을 물어보는 이러면은 중앙선관위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게 돼 있고 유도 질문이다. 이런데 어째 그것이 공표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택수 대표 본인이 이제 파파이스 방송인가요? 파파이스에 나와가지고 직접 자기 본인이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좀 그런 여론조사 최근에 보면 양자를 제일 나중에 많이 묻습니다. 처음에 다자 쭉 불러주고 이제 그걸 대부분 다가 이제 양자를 먼저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양자를 제일 끝으로 많이 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다자를 묻는다든가 아니면 호감도를 묻는다든가 이런 경우들을 선관위가 제대로 이렇게 체킹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간에 맨 처음 우리 다 기억하지만 맨 처음 양자 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앞섰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많았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는 양자 대결에서는 거의 모든 조사가 안철수 후보가 조금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다자 구도도 이렇게 혼전의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좀 골든크로스 들어갔다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 지금 추세를 봤을 때 이제 다음 주 조사들이 나와봐야지 나오고, 이번 주 이제 주말에 거쳐서 나온 조사들은 이렇게 지난주에서 조금 더 상승세가 보이긴 했는데 이게 골든 크로스다 뭐 이렇게 이제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 하여간에 그 다음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번 주말이 후보 등록일이잖아요. 예. 등록일 지나고 나서 또 조사 결과, 또 그동안에 뭐 흔히 이야기하는 그 이 후보 연대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게 후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후보 등록일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역대 선거에서 후보 등록일 당시에 앞선 사람이 거의 그 선거에서 진 적이 없다 이런 그 결과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아마 각 후보 진영에서 15일, 16일 이 무렵에 여론조사 결과가 어떨 건지 굉장히 좀 기초를 곤두세우고 제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도 처음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뭐 변화될 그것도 있는데, 하여간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등록 전후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 굉장히 그 주목해볼 만합니다. 그 다음은 일단 뭐 명실공히 1, 2 후보인데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정책적 대립각이 좀 분명해져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히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안보 위기 속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두 분 다 조금 메시지가 바뀌는 것 같아요. 예, 뭐 그 문재인 후보는 그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서 뭐 어떤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지금 최근에 저 안보 위기 상황 내지는 어떤 그런 우리 평화가 상당히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응을 하는 일환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사드 배치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보다 또 강조점은 미국도 한국에서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그런 군사 행동이나 선제 타격을 하는 그런 건 절대 안 된다. 북한도 핵실험을 더 이상 하거나 어떤 이 돌발 사태를 야기하는 그런 걸 하지 마라. 중국에 대해서도 사드에 대한 경제 보복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안철수 대표도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당에서도 평화 위협에 대해서는 똑같은 톤의 이야기에 그게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서 후보 오자 어떤 긴급 그걸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꾸로 국민의당에서는 호들갑 떨지 마라, 국민들을 더 불안케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냉담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그거였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사드 부분에 어쨌든 지금 찬성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후보는. 예. 이 부분은 처음에 본인이 늘 이야기했던 게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이렇게 이야기인데, 사드 문제가 현안이 되자마자 처음에 굉장히 일찍 반대로서 규정을 하고 해왔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표심을 이렇게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작년 7월이었죠. 사드 이제 국방부가 이제 한미 당국이 이렇게 사드 발표를 했을 때, 이때 이제 뭐 안 후보는 이렇게 반대 기조, 이제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좀 사실상 반대 기조를 취했다가 이렇게 이후에 이제 어쨌든 이제 번복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국민의당은 이제 분명하게 이제 사드 반대 당론을 아직 철회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렇게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뭐 이런 상황인데, 뭐 이 부분들은 이렇게 그 당시는 박근혜 정부에게 각을 세우는 대척점에 서고자 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야당으로서는 분명한 이제 주도권 싸움의 한 일환이었는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사실 보수층을 바라봐야 되는, 보수층의 어떤 지지를 좀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말 바꾸기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뭐 해석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대통령 선거 때는 대선 후보의 어떤 입장에 많이 그 존중하게 되잖아요. 당에서는. 예. 그 어떻습니까? 국민의당이 그 당론을 좀 이렇게 바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예, 박지원 대표는 후보 의견을 존중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동영 전 장관 경우에는 나는 아직 입장에 변화가 없다, 반대다, 뭐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런 정도의 그게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4등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개성공단 재개 문제, 또 금강산 관광 문제에 걸쳐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전부 조금씩 이게 지금 그 보수로 그 선회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갈 경우에 이 조금 더 이게 그 심해지면 이 진보층에서 아직까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굉장히 좀 또 어떤 판단의 혼선이나 내지는 그게 올 수도 있는 어떤 거부감이 거꾸로 올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커지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번 대선에서 안보 이슈가 어쨌든 부각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서 이 각 후보들이 특히 그 1, 2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갖다가 그 견지하느냐 또 바꾸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라 봅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규제 프리즌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예. 경제 부분에서는 어쨌든 이 재벌 개혁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 이게 상당히 그 주목받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직 재벌 개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후퇴했다 이런 지표는 아직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규제 프리즌이라는 것이 이게 재계가 요구를 해왔고 이것이 이제 최순실 게이트 중에서도 재계가 이렇게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하는 과정에 규제 프리즌 철폐, 요 통과, 요게 이제 같이 한 묶음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재계의 어떤 요구사항, 내지는 이렇게 요구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큰 어떤 방향 변경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4대 재벌 개혁 슬로건을 내놨습니다. 예,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대단히 이제 그 일약 주목을 받게 된 그게 이제 그 소위 재벌 개혁 이야기를 그 상당히 좀 그 내용 있게 제시를 했다. 막 삼성 그 동물원인가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어떤 상당히 경제에 있어 가지고 변화를 이렇게 그 실현할 그 어떤 그 기대라는 게 안철수의 어떤 그 새 정치에 대한 바람으로 이렇게 왔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그 후퇴 내지는 이 조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규제 프리존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이게 그 재계로서는 그 학수고대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한 것이라든가 이 재계 쪽에도 이렇게 좀 손을 내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면 과연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과거의 어떤 그런 그 새정치의 어떤 그 상징 그거에서 어떻게 일관성을 가지고 가는 건지 좀 의아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 프리존 같은 경우는 진보 진영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각 이제 14개 시도의 어떤 전략 사업으로 이제 뽑히면은 토지나 환경 부분에 있어 규제 부분들 이걸 좀 다 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안 후보가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미세먼지 환경 규제라든가 이런 걸 환경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완전히 이렇게 거꾸로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나중에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정치개혁 아젠다도 그 이번 대선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그 높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간에 급상승한 지지율이 보수 세력의 지지에 상당히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 정권 연작 세력과 이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면서 뭐 처음에는 뭐 적폐연대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오히려 문재인 후보한테
이 친박 친문 패권주의 반대 뭐 이런 식으로 패권주의로 이렇게 규정하고 공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서 진짜 최대 지금 저거는 이 지지율로 지금 뭐 크로스냐 아니냐는 걸 이야기할 정도로 근접해 왔는데 이 충성도는 여전히 이제 안철수 후보 경우에는 그 문재인 후보보다 좀 낮다. 한 10% 정도가 낮은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그 의지가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좀 낮은 거죠. 그만큼 정체성의 스펙트럼이 넓고 그리고 여러 이제 그 성향의 어떤 그게 섞여 있다 보니까 좀 후보하는 걸 좀 더 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그런 점에서는 안 후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 정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선택의 그걸 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게 요구를 받게 될 거다. 과연 누구하고 그 정치를 또 국정 운영을 손잡고 갈 거냐 이런 부분에서 그 해야 되는데 지금은 문재인 후보하고 이제 그 1위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이 본인이 어떤 이 촛불의 어떤 그 민심에 그거한 어떤 그런 그 민주개혁 후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진짜로 어떤 그런 그 바른정당이나 저기하고 손을 잡고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요구를 받게 될 거고 그럴 경우에 어떤 현상이 올지도 좀 지켜봐야 된다. 또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도 이 정치 개혁에 대해서 좀 더 보다 분명한 어떤 그런 자기 입장들을 그 가감하게 던질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샤이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현재 뭐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원체 낮은 상황인데 안 후보로 가는 샤이 보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이제 본문장 말씀 충성도가 굉장히 낮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간보기 지지. 특히 이제 지난 대선 이후로 보면 이렇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전략적으로 여론조사의 일정 부분이 개입돼 있습니다. 전략적 의도들이 여론조사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번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안 후보에 대한 지지 성향들이 간보기적 성향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안 후보로서도 이렇게 개혁과 촛불과 개혁을 같이 간다고 하는 쪽으로 계속 강행군을 하고 싶지만은 이쪽 부분들을 어쨌든 잡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방안들을 아마 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 후보 측은 그 살얼음을 걷는다. 뭐 이런 어떤 전략으로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 세력이 경고성이 떨어지고 뭐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보수 중도 진보가 거의 3분의 1씩 이렇게 이 포진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이 후보와 캠프의 어떤 캠페인 전개가 실제적으로 어떤 이종된 그 지지 세력들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 이게 과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냐 아니면 이 서로 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이 갈등이 오히려 더 노출돼 가지고 한번 조정기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우리가 지금 상당히 4월 위기설이 상당히 그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 관계자나 또 통일부 장관까지 나서서 그럴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이 발언도 하고 했는데 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중국이 제대로 이 북핵에 대해서 그 조정자 역할을 못하는 우리가 한다. 뭐 그러면서 모든 선택지를 뭐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겠다. 이런 좀 이렇게 어찌 말하면은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좀 나왔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 미중 회담이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이렇게 이 북핵 문제라든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그 양국이 특별한 어떤 그 합의라든가 어떤 그런 저걸 얻지를 못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엉뚱한 어떤 그런 그 양국 정상이 김정은을 뭐 망명시키기로 합의를 하고 김정은 그걸 했다 그런 그 루머부터 해가지고 뭐 최근에 그 유사한 것들이 많이 겹쳐서 루머가 정폭됐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 주한 대사가 이
손해상 문제 때문에 나가 있다 들어왔는데 이게 그 자국민들을 철수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그거 때문에 서둘러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 얼마 전에 또 그 미국 그 NBA 그 저 방송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저 했던 그것도 그렇고 이것들이 겹치는 데다가 이 제일 결정적인 거는 그 전번 3월달에 어떤 그 저것 때 나갔던 그 이 훈련 끝나고 돌아갔던 칼 빈슨 항공모함이 다시 싱가포르에 있다가 호주 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다시 한국 쪽으로 돌리면서 확 이게 정폭이 되고 아 이게 이제 드디어 어떤 미국이 어떤 액션에 나서는 거 아니냐는 걸로 되면서 굉장히 흉흉한 소문들이 도니까 이제 이 정부도 더 이상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진화에 나서는 그런 걸로 갔는데 실제로 그 지금 뭐 각계에서 특히 이제 이 북한 전문가들 또 외교 전문가들 속에서는 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칼빈슨호를 한국에 재배치한 것이 잘못하면 미국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외통수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저거에 전혀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때까지 성격으로 봤을 때 굴복해가지고 뭘 행동하지 않을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핵실험이란 뭘 실험을 강행할 경우에는 미국이 이때까지 그 이야기해온 거나 어떤 그거로 봐서 그냥 아무 그걸 안 하기도 제재를 안 하고 그냥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군사적 충돌이 그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걸 갖다가 레드라인이라 그러더라고요. 북이 핵실험이라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다가 쏘게 되면은 이렇게 그 미국으로서는 금방 이야기한 대로 어떤 이 군사적 타격을 아니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대선 주자들은 또 한국 동의 없는 선제 타격 반대, 어쨌든 군사적 긴장 부분들을 해소하고 어떤 평화를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전개되리라 봅니까? 실제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 쪽에서는 이렇게 한국에서 강하게 반대를 선언을 하려면은 이렇게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서 이렇게 미국에다가 이제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뭐 공개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대통령부터 다 해줘야 되는데 뭐 이것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겠느냐? 현재 대선 국면에서 이런 부분이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칼빈슨 항모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전략적인 무기 자산들이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말했듯이 단순히 예전에는 이렇게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은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시위성으로 한번 쭉 한반도를 돌다가 갔거든요. 근데 핵실험 전에 와서 한반도에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핵실험을 하면은 이 칼빈슨 항모가 그냥 가만히 있다 그냥 돌아가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우스운 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이종석 청장관이 외통수에 빠진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 감포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돌발적인 위기까지 다 감안을 했을 때는 좀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다. 좀 경계를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북한이 지금 6차 핵실험할 가능성은 상당히 그 고조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국의 좀 전에 분석한 대로 칼빈슨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그 이동되면서 서로 강대강의 어떤 그 대치, 군사적인 어떤 그 행동의 그 발발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한반도를 갖다가 에서 고조되는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